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오늘은 태풍 북상에 따른 전국 상황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조금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북상 중인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내일 새벽 3시쯤 서산 남서쪽 바다 130km까지 접근하며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태풍 종다리가 서산 앞바다에 가까워지다 열대 저압부로 바뀌며 내일 대전과 세종 지역에 30에서 80mm, 충남 서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에는 최고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초속 10에서 2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고 서산과 보령 등 서해안 6개 시군의 강풍 예비특보를, 철안과 아산 등 충남 서해안과 북부 8개 시군에는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25일 당대표 회담을 앞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다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정치권 소식 정재우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내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가맹제 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도 확대합니다. 또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다자녀 가구의 교통카드 할인율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늘리고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규모도 확대합니다.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 경제를 통한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주말 당대표 간 회담을 앞둔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으니 강성 지지층에 대한 선명성 경쟁 과정에서 나왔던 잦은 막말들을 이제는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법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입법 폭주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민생을 살릴 대책 없이 거부권만 행사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조금 더 법안 대상이 넓어지고 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법안들이 합의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현재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 회담 의제에 관한 사전 협의 과정에서 회담 공개 여부 등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고 원인이 가속 페달 오조작 때문이라며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운전자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68살 차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 씨는 사고 직후부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차 씨가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한 게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차량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역주행을 시작할 때부터 차량 속도가 급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차 씨가 사고 당시 신고 있던 신발 바닥에 남은 자국도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페달이 딱딱하게 굳어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 씨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실험 결과 진공 배력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등이 켜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차 씨의 차량엔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인데도 현행법상 법정형은 금고 5년에 불과하다면서 가중처벌 규정 도입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단체 이 배드 파더앤마더스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1월 원조격인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 이어 또다시 벌금형을 확정한 건데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김범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에 문을 연 배드파더앤마더스. 양육비 해결 모임의 강민서 대표가 이혼한 뒤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뒤 20년간 두 자녀를 홀로 키운 박인옥 씨의 전 남편 신상 정보도 이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렸어도 그냥 그 판결문 하나고 저는 불량거래자되고 아무것도 없고 생활이 안 되고 근데 그 사람은 학교도 다니고. 그런데 박 씨의 전 남편은 공개된 정보 가운데 허위 사실이 있다며 사이트 운영자인 강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전달받은 전체 신상 정보 가운데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신상 공개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겼다고 해도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공개적 비방에 있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상 공개 과정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2019년 당시 자녀들은 이미 성년이 돼 양육비 지급이 급박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사이트의 원조격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에게 공익성이 있더라도 엄연히 불법인 사적 제재이고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폭염에 온열 질환 환자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취약 계층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점입니다. 그중 영구 임대주택 주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에어컨이 있어도 막상 켜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3년 전 입주한 영구 임대주택 단지. 유례 없는 폭염에 주민들은 이번 달 전기 요금이 걱정입니다. 걱정되고요. 얼마나 나오려고 수급자리도 혜택은 좀 본다고 그랬고 그렇게 뜯어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나오려고 모르겠어요. 이들에게 에어컨은 전기 요금만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무턱대고 틀다가 전기가 차단될까 봐 마음 편하게 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집의 실내 온도를 재봤더니 33도가 넘게 나오는데 노부부는 에어컨을 꺼뒀습니다. 열이 많이 받으면 차단이 하나는 꼭 떨어진다고 하세요. 그러고부터는 에어컨도 더워도 하루에 한 서너 분 이렇게 딱 틀고는 그냥 문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가구당 전기 용량이 낮다 보니 전기 차단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전국 122개 영구임대 단지 중 가구당 전기 용량이 1.5kW 이하 단지는 31곳. 시중 벽걸이 에어컨 소비 전력이 0.7에서 1kW 수준이라 이런 단지는 변압기 증설 없인 전력 과부하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 짓는 영구임대주택엔 에어컨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에어컨 설치를 의무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폭염에는 여름한철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취약계층부터 무더위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 더욱 신속한 조치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성은 평균보다 2배 높은 수준. LH는 현재 비용 문제로 중단돼 있는 영구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사업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표본 확진자가 6주 만에 12배 넘게 폭증하면서 약국에는 치료제마저 동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은 기자입니다. 병원 접수처에 환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환자 대다수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난해 해제됐지만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에 스스로 착용한 겁니다. 지난달 초 방역당국 표본 감시에서 확인된 대전과 세종, 충남의 주간 코로나19 환자는 12명이었지만 이달 초 110여 명, 지난주에는 150여 명으로 6주 만에 12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중증 환자가 몰린 코로나19 입원 병동은 이미 10,000원입니다. 지금 4급 감염병이라서 전수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이거보다 제가 생각에는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코로나 환자 때문에 거의 만실 지금 병상 가동률이 거의 한 90% 정도, 80, 90%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국에서는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동인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와도 약을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수요를 따라가기가 조금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안내를 드리면 환자분들이 주변 약국을 다 배회를 하는데 이게 관내에도 재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재 확진되는 환자들은 60% 이상이 고령의 노인들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그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는 그 재유행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그 예방이라든가 치료제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마저 재유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입원 환자 수도 올해 들어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고위험군은 치명률이 높아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최근 유행을 주도 중인 KP3 변이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대전시 의사회 서지원 감염병 대책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실제로 7월 3주차에 입원 환자 수가 226명에 불과했는데 7월 4주차에는 475명, 그리고 8월 첫 주차에는 861명, 그리고 8월 둘째 주차에는 1,359명으로 아주 그 환자 수들이 급증을 했거든요. 올해 들어서 최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이러스 자체가 KP3 균주가 나타나면서 그 전염력은 전에 바이러스보다 좀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다행히 독성은 독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거기에 면역 회피 현상이 발생해서 확산되는 영향이 있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제 지난 겨울에 예방 접종을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 정부에서 60%에서 70%를 목표로 해서 했었는데 한 20% 정도밖에 맞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집단 면역 형성이 잘 안 됐었고, 그다음에 지난 겨울에 이제 앓으면서 저희들이 면역을 갖고 있던 것들이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상 지나면서 면역 항체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면역 기능이 떨어졌고, 그리고 올해 이제 많이 더웠잖아요. 열대야가 뭐 30일 이상 지금 지속되는 상황이 돼서 에어컨 틀어놓고 실내에 주로 계시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밀집, 밀접, 밀착 같은 이런 산밀 현상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전염력이 훨씬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이 전염력은 더 높아지고 사람들은 더 많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이 면역력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엔데믹 이후에 최대 확산세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국민들의 불안감도 좀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KP3 변이 바이러스, 기존에 알려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를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주요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KP3 균주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처음 나타났던 오미크론 계열의 증손자벌되는 바이러스 변이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에 유행했던 JN1 타입의 그 아들이나 손자벌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그 기존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면역 회피 현상이 좀 증가돼서 그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보다는 전염력은 좀 더 커졌고 네. 그다음에 독성은 좀 줄어들어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인구 1000명당 사망률이 0.01% 정도니까 독감이나 이런 것보다도 사망률이 낮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65세 이상, 70세 이상 넘어가면 인구 1000명당
2 내지 3명 정도, 그다음에 80세 이상 되면 한 100명당 1명 정도 사망률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고령자들이라든가 면역 저하자들 이런 분들에서는 상당한 위험성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는 질병입니다. 네. 증상은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같은 뭐 오미크론 계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기존 바이러스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 바이러스의 좀 특징은 그 인후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이 아프다고 하고 오시고 목 아프고 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열이 한 39도, 40도까지 나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전혀 열이 안 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바이러스는 대개 열부터 나가지고 본인이 코로나 의심해서 오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른 증상들로 왔다가 설사 비슷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기존과 약간씩 변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증상을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여름철에 아무래도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냉방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 냉방기를 사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뭐 이런 증상들이라 좀 코로나 증상들이라 좀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인지 모르고 가셨다가 확진받아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냉방병인지 아니면 코로나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둘 다 이제 증상만으로서 구분하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근데 대개 냉방병 같은 경우는 뭐 몸을 좀 따뜻하게 보호해주면 하루나 이틀 지나면 증상들이 없고 열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몸살 증상이 없어지면서 열이 한 38도, 39도 이렇게 고온으로 올라가니까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그 신속 항원 검사를 해보는 것이 그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8월 말쯤 되면은 작년의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 명까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휴가철 끝나고요. 2학기 또 아이들 학교를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이 확산세가 커지지 않을까 걱정인 상황인데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수칙 그리고 확진 시의 대처 방안 그동안 많이 말씀하시고 또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한 5년 동안 앓으면서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각자 도생하는 방법을 다 배우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 많은 자리 피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돌아왔을 때는 손 닦고 세수하고 하는 그 좋은 습관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뭐니 해도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가을 10월 달부터 정부에서 시작하는 예방 접종을 맞아서 그 면역 상태를 올려놓는 것이 제일 중요한 날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과거에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처음 생겼을 당시에 철저하게 했던 예방 수칙만 잘 지켜도 잘 지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도 더 흘렀지만 여전히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아산에 이어 올해는 천안에서 처음으로 이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를 찾기 위한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을 이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의 한 야산에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정성스레 향을 피우고 잔을 돌리며 예를 갖춥니다. 70여 년 전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숨진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개토제입니다. 정할 힘도 없이 처참하게 봉변을 당하신 님들이시여 그 동안의 세월 70년을 어떻게 참아내셨습니까? 금광굴이라고 불렸던 이곳에서만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마을 주민 1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민군을 도왔거나 인민군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에게 끌려와 집단 학살됐습니다. 2010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처음 보고된 뒤 10년이 지난 2기 위원회에 들어서야 어렵게 유해 발굴이 결정됐습니다. 솔밭으로 끌고 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사람들이 끌려가고 수십 번은 총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진화의 보고를 근거로
천안에 앞서 지난해 아산에서 진행된 발굴 조사에서는 유해 200여 구가 수습됐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는 사이 희생자 가족들은 고령이 되거나 외지로 흩어져 이번 개토제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끌려오르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 생각하면 지금 내 유가족이 아니지만 눈물이 납니다. 70여 년 만에 어렵게 성사된 발굴이지만 매장 추정지의 절반은 사유지여서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중순까지 발굴을 진행한 뒤 수습된 유해는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군 하사 한 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습니다. 20대로 알려진 이 군인은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계기관에서는 귀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북한군 한 명이 오늘 새벽 동부전선 지역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통해 귀순한 지 12일 만입니다. 오늘 귀순한 북한군 한 명은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 관할구역인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는데 걸어서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지역은 남북 간 통행로였던 동해선 도로가 있던 곳으로 인근에 오솔길도 나 있습니다. 북한군이 올해 초부터 불모지 작업과 지뢰 매설 작업을 확대해온 지역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도 진행 중인 곳입니다. 북한군 동향을 추적해온 합동참모본부는 비무장지대 인근 북한군들이 폭염 속 무리한 작업을 하며 열사병 환자가 속출했고 여러 차례 지뢰도 폭발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귀순한 북한군의 계급은 하사로 군복을 입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내려올 때부터 추적 감시했고 귀순 유도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북한군의 귀순 경위와 육로를 통해 넘어오게 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공기 중에 수분을 모아 먹는 물을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휴대용 물 수확기를 이용하면 하루에 물 2리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군사용은 물론이고 오지나 가뭄 지역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공기 중 물 수확기입니다. 1시간 남짓 팬이 돌아가며 공기를 끌어오자 응축판에 물방울이 맺혀 떨어집니다. 공기 중에 수분을 포집한 뒤 온도 변화를 줘 물방울로 응축한 것입니다. 섭씨 30도, 습도 80% 환경에서 24시간 동안 2리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포집 효율이 기존 제습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겁니다. 생산한 물은 전기가열로 1차 살균한 뒤 규조토 필터를 거치면 마실 수 있는 식수가 됩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부분에서도 이끼처럼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그다음에 적은 에너지를 써서 물을 잘 응축시키는 딱정벌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하이브리드 기술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력 소비가 적어 배터리로 가동할 수 있는 무게 3kg의 배낭형 물 수확기도 개발했습니다. 비상시 군용이나 가뭄 지역 또는 물이 부족한 오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물 수확기는 군사 목적이나 아니면 캠핑 아니면 이렇게 응급 상황 시에 이동을 하면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시스템이고요. 연구진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물 수확 성능과 먹는 물 안정성 검증을 받았으며 민간 기업의 기술 이전에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싸워서 이길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바이든 대통령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반면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AI가 만든 가짜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임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깜짝 등장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싸워서 이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is November we will come together and declare with one voice, as one people, we are moving forward.
관례를 깨고 대선 후보가 전당대회 첫날 등장한 건 후보 교체 뒤 반등한 대선 승리 기대감을 이어가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첫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대선 후보직을 양보한 바이든 대통령의 무대였습니다. 청중의 환호 속에 바이든 대통령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It's been the honor of my lifetime to serve as your president. I love the job, but I love my country more. 여론의 관심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쏠리는 사이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부처를 방문해 경제 이슈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If Kamala gets in, the United States will rapidly become a deindustrialized third world nation.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소셜미디어에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사진을 올리고 이를 수락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AI가 만들어낸 가짜 사진이었습니다. 스위프트는 4년 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현재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서귀포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밤 흑산도 부근 해상을 지나 내일 새벽에는 서산 남서쪽 약 13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는 비가,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충남 서해안과 북부 내륙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돼 있고요. 대전 세종과 충남 남부 내륙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북부 내륙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황이고요. 서해안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대전과 세종의 아침 기온 26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는 대전이 32도, 논산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 아산이 26도, 태안 27도, 한낮에는 당진이 32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천이 26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보령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새벽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9호 태풍 종다리는 내일 새벽부터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태풍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